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조문이 103조가 있죠. 조문으로 따지면 저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왜 만들어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과 을이 만약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를 하는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이 살인 청부 계약을 했다. 자, 이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나 살인 청부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이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아까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건 있죠. 근데 살인 청부 계약이나 또는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훨씬 더 나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즉 강행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살인 청부 계약이나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적법 요건은 통과를 하겠죠. 적법성이란 건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데 살인 청부 계약이나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으니까 그 살인 청부 계약이나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적법성은 통과를 해버려요. 근데 이걸 통과했다 해서 그걸 유효라고 할 수는 없더라. 왜? 그걸 유효로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적법성 요건까지는 통과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내는 게 뭐다? 사회 질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고자 하는 것을 일일이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반사회 질서 행위다. 그런 내용들이 서술에 쭉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가요, 56페이지로 가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거를 동기의 불법 이렇게 불러요. 요걸 이따가 이제 하나 동기의 불법이 어떤 것이고 이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사회 질서에서 보셔야 될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우리 대법원이 요러요러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요러요러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라고 구별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되도록 많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태도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지금부터 구별해야 되는 요 판례들을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라고 출제를 해서 틀렸냐 맞았냐를 판단하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몇 개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4번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 양가 1번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증인은 진술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급부를 제공받기로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일반화 시켜봅니다. 증언을 해달라. 증언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 많죠.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있어. 뭐라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교통사고가 있는데 목격하신 분 연락 주시면 후사함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증언을 해달라. 그럼 돈 주겠다.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냐? 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걸 우리 판례는 조금 세밀하게 나눕니다. 이렇게 이 증언이 사실 증언이냐 허위 증언이냐로 나눠요. 증인을 확보한 다음에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얘기 좀 해달라. 빨간불이었는데. 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거죠. 이 허위 증언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는 단돈 1원을 주더라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즉
대가의 다소를 불문하고 무효가 돼요. 요때는. 반면에 사실대로 본대로 말을 해달라. 사실 증언이죠. 이 사실 증언의 경우에는 주기로 하는 대가가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까 사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 그랬죠? 사회 통념. 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 정도는 줘도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 허용 한도, 사회 통념 허용 한도 또는 수인 한도, 받아들이는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대로 증언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 정도는 줘도 괜찮다라고 수긍하는 한도가 있을 텐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와 초과한 경우로 나눠서 초과하지 않았다면 유효, 초과했다면 무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 판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야, 하와이 가라. 뭐예요? 증언을 해야 될 사람한테 증언하지 마라. 반대가 있어요. 증언을 거부해라. 그러면 대가를 주겠다. 이럴 수도 있죠. 이것도 허위 증언하고 똑같아요.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단 그 양가라 1번 동그라미 1번 판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결론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동그라미 2번은 뇌물 주기로 하는 거니까 반사의 질서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뒤에서 볼 겁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첩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첩계약을 말하는 거죠.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여자와 또는 다른 남자와 계약 맺고 뭐 생활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판례가 부첩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 이런 약정도 많이 했죠. 내 마누라가 죽으면 호적에 입적시켜주겠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반면에 오른쪽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 이만 끝내자. 대신 양육비나 생활비는 주겠다. 이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도박자금 빌린 걸 갚기로 하는 거. 다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근데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 판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단독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길 보세요. 을이 갑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줘요. 아직 빌려주기 전이라면 안 빌려줘도 돼요. 무효니까. 근데 빌려주면 못 돌려받아요. 우리 민법상. 을이 빌려주면 못 돌려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돌려받아.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죠? 땅에 묻어버리죠. 갑을 땅에 묻어버려. 갚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이럴 때 갑이 돈은 없어. 돈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땅이 하나 있는데 이 토지를 네가 팔아라. 매각 권한을 줘요. 매각 권한을 주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권한에 터잡아서 병한테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 매각 대금 이걸 도박 채무, 빌린 돈 변제에 충당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갑과 을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과 도박자금을 갚기로 하는 계약, 이거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효가 돼요. 그런데 도박 채무자 갑이 도박 채권자 을한테 땅을 팔아라 라고 권한을 준 경우하고 그 권한에 터잡아서 을이 병에게 판 행위, 이건 무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얘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고 땅 샀잖아요. 만약에 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무효로 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고 땅을 산 병이 느닷없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게 그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2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 최근에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거 많죠.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제도 쇼킹한 사건이 있었던데 전 남편 사망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두 번째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고 친딸을 제초제를 먹여서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보험금을 몇 년 동안 10억인가 타낸 여자가 어제 잡혔죠. 살벌하죠. 친딸을 제초제가 들어있는 찌개를 끓여서 먹여갖고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냈어. 이런 황당한. 그래서 받아낸 게 10억 원인가 뭐 그래요. 네? 800만 원? 한테 다 합해서 한 10억 받아. 9억 5천. 한 10억 가까이 받아. 이게 반사회질성이에요. 이런 보험계약이. 다 토해내야죠. 다 썼겠죠. 아 무서워요. 무서워. 집에서도 뭐 먹을 때 개를 한 마리 길러가지고 먼저 먹여보고 이렇게 개 먼저 옛날에 왕이 먹을 때 이렇게 신하에게 먼저 먹여보고 먹었듯이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살벌해서 어디 살겠어요. 다행히 저희 집은 모르죠. 와이프가 보험을 들어놨는지 생명보험을. 아유 하여튼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예. 이야 참 사람이 사악해지면 얼마까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범죄 심리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생례적 범죄인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생례적 범죄인이라고 아예 요새 말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범죄학자가 그 흉악범들을 이렇게 감금돼 있는 사람들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란 말이야. 어떤 특징이냐?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화가 불가능한 아예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유형들이. 그런 걸 이름을 생례적 범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교화 불가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린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무서워. 그렇죠? 밥 조심해서 드세요. 어쨌든 이렇게 다수의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보험계약을 뭐라 한다? 반사회질성이. 이건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반사회질성이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59페이지 보면 이제 쬐깐한 글씨로 2번에 보면 양가로 1번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거. 반사회질성이 아닙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어요. 국가는 받기만 하면 돼.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다운계약서라고 해서 많이 해보셨죠? 1억 매매하면서 세금 좀 줄이려고 뭐 8천 쓰고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유효예요. 그리고 떼먹을 했던 세금만 추징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무슨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반사회질성이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양가로 3번은 박싱을 좀 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박싱하세요. 59페이지 2번의 양가로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된 걸 박스를 딱 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허위 이걸 박스를 딱 칩니다. 요 두 문장 두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퍼뜩 108조 허위 표시 이렇게 108조 뭐라고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있어요. 조문이. 요거를 무효로 하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질성이가 아니다. 이 굉장히 많이 나온 판이에요. 이 양가로 3번은. 시험 지문에. 몇 번 나온지 셀 수도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조성된 비자금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죠? 차명계좌에 넣어놓죠. 차명계좌, 은행 차명계좌에 넣어놓는 것을 소극적 임치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어디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넣어둔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소극적 임치.
이럴 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 즉 소극적 임치는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니다. 나눠서 기억하세요. 한가라 5번. 됐죠? 예?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좀 추가하고 문제풀이 할 때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사의 질서에서 보셔야 될 첫 번째가 요 반사의 질서 행위 유형 관련된 대법원 판례 결론들입니다. 지금 체크한 것들은 꼭 좀 그 결론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63페이지에 있는 63페이지 이중매매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이중매매를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1억에 팔았어요. 뭐 서울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억에 팔았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넘겨준 상태에서 병이 나타나서 2억을 주겠대. 얼른 팔겠죠? 등기를 넘겨줬어. 열받죠? 새치기 당했죠? 이럴 때 우리 판례 계약을 먼저 했냐 대금을 많이 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먼저 하는 거다.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매매했던 세 사람에게 매매했던 100사람에게 매매했던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186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매 따위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넘어가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자가. 이때 을은 병한테 찾아가서 왜 새치기했냐 이따구 소리 못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제2매수인에게 아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을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갑에게, 매매를 한 갑에게 찾아가서 나한테 팔아놓고 왜 병한테 넘겨줬냐 따져야 되겠죠?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배는 떠났어. 그래서 을은 냉정하게 갑에게 요런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 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내용이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을은 갑과의 계약을 뭐하고 해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을이 계약금이나 뭐 이런 거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준 거 돌려받으면 되죠.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이중매매는 등기한 자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각각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되 먼저 등기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합니다. 갑과 을이 제1매매를 했어요. 갑과 병이 제2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때 이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요건. 어떨 때 무효가 되는가. 단순히 제2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만 넘겨준 것 갖고는 무효가 아니겠죠. 네, 어떨 때 무효가 되는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배신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배임 행위라고 해요. 이때 매도인의 배임 행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최소한 중도금을 1원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넘겨야 배임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겼다. 이건 배임 행위가 아니라 그래. 왜냐?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금만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0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뭐 1억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 받았겠죠. 병이 나타나서 2억 달라 그러면 얼른 팔아먹고 을한테는 얼마를 던져주고 2천 던져주고 해지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도 갑에게는 8천이 더 생겼죠. 유리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상.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100을 던져주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넘긴 건 배임행위가 아니다. 중도금의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겨야 배임행위가 된다. 어쨌든 이런 배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 요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해서 제2매수인이 병이 적극가담. 무슨 가담? 적극가담. 자, 이 적극가담을 판단하는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얘가 제1매매 사실을 알아. 병이 갑한테 아파트를 파세요 그랬더니 갑이 아이고 한 발 늦었네요. 어제 이미 을한테 팔았는데. 보통 이 말을 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한 발 늦었네 라고 해서 물러나는 게 보통이죠. 얘는 달라. 오히려 더 달려들어. 괜찮아. 나한테 팔어. 2배 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 해서 끝내 갑을 배신하게 만들어 계약 체결. 여기까지 와야 적극가담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알고 사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팔아라고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계약 체결까지 가야 적극가담이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란 건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 더 나쁜 짓거리래. 이 자식이 팔아먹어. 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이놈을 전득자라고 해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정은 병을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못해요. 왜? 병은 소유자가 아니야. 병은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정은 아무리 병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득자,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병등기가 제2매매가 무효가 돼서 병등기도 무효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든 알고 있었든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 억울하죠? 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나와. 정은 갑에게 병에게 계약 해지하고 돈 돌려받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소유권은 취득하지는 못해요. 두 번째, 두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 정매미가 뚝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걸로 가면 돼요. 을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근데 을은 이 아파트를 꼭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그러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근데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 병에게. 이거 말소시켜야 돼요. 그렇죠? 요 을의 입장에서 병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때 우리 대법원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해라.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법원에다가 을이 원고 을, 피고 병 해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받아줘요. 원고에다 뭐라고 해야 되냐? 갑의 이름을 써야 돼. 갑. 을이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는 안 되고 갑을 대신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갑을 대위한다라고 해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63페이지에 보면 테마 이중매매 사례가 있고 원칙이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의 질성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번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라고 해서 양가로 2번, 양가로 4번. 일단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양가로 2번과 양가로 4번. 됐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과거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제3자하고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재산이 있어. 그럼 그 재산을 보고 안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무자가 이걸 팔아버려. 그럼 채권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걸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얘는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채권자예요. 을을 갑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채권자란 말이에요, 얘가. 에? 그 채권자인 을의 입장에서 갑이 병과 맺은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그때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돼요. 무슨 채권? 금전채권. 근데 을이 갖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은 돈 내놓으라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달라는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채권은 꼭 돈 내놓으라 이것만 채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뭐뭐 하라 이게 채권이에요. 을이 갑에게 이전등기 해달라 이게 채권이야. 채권인데 금전채권이 아니야. 아니니까 을은 갑과 병사의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 그걸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런 걸 내는 애들이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것들. 시험 범위가 아닌 걸 내는 애들이. 예. 많아요. 출제위원들 중에는. 사이코패스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워서 고통받는 걸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출제위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것 같죠? 아유, 굉장히 많아요. 이건 못 맞추겠지 뭐 이래가면서 내는 인간들이 어휴.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모 과목이 커트라인이 90점, 객관식으로 90점을 넘은 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법대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 그 과목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다음에 70점대로 떨궈버렸어요. 합격선을. 그렇다니까. 공부 잘했고 많이 맞추는 걸 용납을 못해. 용납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생들의 민법 평균이 60에서 65점 사이에 합격하신 분들의 민법 평균이 70점 넘으면 우와 무지하게 잘한 거야. 무지하게. 근데 60점에서 65점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그 정도는 맞아요. 뭐였죠? 결석하지 말자. 집에 가서 복습하자.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하면 60점 맞아요. 어쨌거나 이중매매는 딱 요 정도. 이번 순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세 가지. 원칙과 예외로 나누고 예외는 두 가지. 요건과 효과. 효과 세 가지. 전득자 소유권 취득 못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반사의 질서에서 보셔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체크했던 거 동기불법. 다시 돌아갑니다. 동기불법이 어디가 있나? 아까 체크했던 게 어디 있었는데. 예, 56페이지. 아까 동기불법이라고 체크해놨었죠? 예, 그걸 일단 이해를 해봅니다. 먼저 동기라는 것은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물건 같은 거 사시잖아요. 그 물건을 사게 된 이유. 그게 동기예요. 예컨대 마트 가서 식칼을 하나 샀어. 집에 있는 식칼이 낡았고 이빨이 다 빠졌어. 갈아도 안 돼. 에이, 요번에 이 기회에 장미 식칼 하나 사야 되겠단 말이지. 쇠도 막 잘라버리는 장미 식칼 있잖아요. 예? 안 사보셨어요? 아니, 케이블 TV에 맨날 나오잖아. 이 장미가 그려져 있는 식칼 갖고 와가지고 그 쇼호스트가 말이지 뭐 쇠도 자르고 막 나무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걸 장미 식칼이라고 하잖아요. 사갖고 쓰면 안 잘리죠? 안 잘려.
홈쇼핑 믿으면 안 되죠.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저는 그 후라이팬. 꼭 후라이팬을 팔 때 보면 기존 자사 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비교하고 항상 계란을 이렇게. 근데 그 기존 자사 제품은 작년에 새 제품으로 소개했던 거예요. 그게 기존 자사 제품이야. 근데 이게 꼭 1년 만에 꼭 눌러붙어. 그럼 요 새로 나온 것도 내년에는 또 눌러붙는 걸로 나와. 그래서 그 계란 안 눌러붙는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 그거 한번 속아서 샀다가 이거 안 눌러붙겠지. 기름을 쳐발라도 눌러붙어. 진짜 식용유를 쳐발라도 눌러붙어. 이 세상에. 뭐 얘기하다 굴러갔지? 자, 내가 시카를 사는 이유가 있겠죠. 마트 가서 시카를 사는데, 자, 이때 시카를 살 때 마트 직원이 이거 왜 사나요? 왜? 동기를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나는 말할 필요도? 물어보면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동기는 법률행위 요소가 아니야. 계약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어. 시카를 사는데 주방에서 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강도를 하려고 사. 이게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거예요. 이걸 동계불법이라고 하는데 상관없죠. 내가 식당에서 주방에서 쓰려고 사든 강도 짓을 하려고 사든 마트 직원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팔아요. 따라서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원칙이에요. 동기의 뜻과 동계불법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야. 그런데 나의 불법한 동기가 마트 직원, 상대방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졌어. 내가 식당, 주방에서 쓸 목적이 아니라 강도 짓을 할 목적으로 산다는 것을 마트 직원이 알았어.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팔았어. 그러면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무효가 된다. 그럼 이건 이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다. 단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에 반사회 질서행위에서 보셔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60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반사회 질서행위가 됐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반사회 질서이다. 아직 빌려주기 전이다. 이걸 이행 전 이렇게 돼요.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하면 원래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뭘 준 게 있다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니까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줘야 돼.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민법 746조에서 쐐기를 박아놨어요.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아까 땅에 파묻는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못 돌려받아요. 뇌물 줬다. 못 돌려받는다. 부첩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를 사줬다. 못 돌려받는다. 자동차를 사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걸 다 뭘 한다? 불법 원인급여.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사회 질서 행위고요. 우리는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103조고요. 두 번째가 104조가 나와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부릅니다. 폭리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쏙 들어있어요. 이놈은. 그런데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결국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 폭리행위라고 했어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폭리행위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가 알박기. 알박기가 뭐죠? 인형 눈알 박는 거 말고 개발구역 내 땅 하나 딱 박아놓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알박기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최고의 알박기 한 20년도 더 된 사건인데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개발업자가 원하는 땅 가운데 A4 용지 4장 분량의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그 당시에 8억에 팔았어요.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땅을 20년도 더 전에 A4 용지 4장 분량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8억에 팔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대단한 폭리행위였습니다. 살벌하죠? 이런 걸 알박기라고 해요. 또 하나, 무료 효도 관광을 떠나셨던 동네 어르신들 갔다 올 때 양손에 뭘 들고 와? 뭘 들고 나 보면 건강 보조식품을 들고 와. 얼마 주셨어요? 그럼 보통 한 3, 40만 원 카드를 긁었다 그래요. 성분을 분석해보면 설탕물이야. 원가는 3만 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104조가 됩니다. 자, 이때 불공정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3가지예요. 3가지.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야 돼. 준 땅은 A4 용지 4장 분량의 땅, 받은 건 8억. 준 거는 3만 원짜리 설탕물, 받은 돈은 30만 원. 이렇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폭리행위가 아니에요. 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한전무지를 최대 감정평가액이 3조에 불과한 거를 10조 주고 샀죠.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구나.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겠구나. 하나가 폭리행위가 있게 되면요. 폭리행위가 있게 되면 한쪽은 폭리를 취하고요. 또 한쪽은 피해를 입어요. 폭리를 취한 사람, 폭리를 당한 사람. 예? 이 둘이 주고받은 게 일단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두 번째로 요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해야 돼.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요 놈은 피해자가 요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서 요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폭리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벼룩이한테 간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 이럴 때 그 간을 빼먹을 생각을 보통은 안 해. 근데 요 놈은 빼먹을 생각을 해. 그걸 폭리의사라고 해요. 벼룩이 간 빼먹을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1억짜리 땅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너무너무 급한데 아무도 꺼주지도 않고 대출도 안 돼. 그래서 친구 을한테, 갑한테 가서 내가 1,000만 원이 너무 필요한데 이 땅 1,000만 원에 사라. 1억짜리인데. 근데 갑은 땅이 그렇잖아도 굉장히 많아. 이 필요도 없어. 100만 원 주고도 안 사, 이 땅을. 그래 갑은 나 안 산다. 나 땅 많다. 그랬더니 일이 한 번만 살려달래. 1,000만 원을 꺼주든지 이 땅을 1,000만 원에 사든지. 그래서 갑이 친구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필요도 없는 땅을 1,000만 원에 주고 샀어. 이 땅이 아무리 시가가 1억이라 하더라도 갑한테는 1억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땅을. 그걸 갑은 1,000만 원 주고 산 거야. 폭리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없지.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폭리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등장한 요건이 폭리의사예요. 그래서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무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3가지.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번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그 밑에 판례 보면 이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배율 따위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2배라도 느낌이 달라. 10,000원짜리 2만 원에 판 거하고 10억짜리 20억에 판 거하고. 같은 2배야. 근데 느낌이 달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가와의 차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회 통념에 따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야 이건 좀 심하다.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해야 되는데 밑에 두 번째 절 하나만 갖추면 돼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까지 해. 이런 피해자를 퍼펙트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굉장히 퍼펙트하죠? 근데 그렇게 퍼펙트할 필요가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하나. 이때 궁박이란
순수 한글로 말하면 심하게 쫓긴 이렇게 말해요. 뭐에 쫓길까요? 돈. 이게 경제적 공박이에요. 근데 돈은 많은데 구속이 돼 있어. 심리적으로 쫓기겠죠. 이것도 돼. 그래서 공박이란 경제적 공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공박을 포함한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한 장 넘기면 두 번째 줄 경솔이라고 돼 있죠? 예. 사려 깊지 못한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줄은 무경험. 자, 무경험은 쉽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 다 아는 세상 물정을 몰라. 그걸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해 봤음직한 걸 못한 것. 이게 무경험이에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경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 일반인의 생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리자가 피해자가 공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걸 이용해야만 성립한다. 즉 폭리자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당사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입증이 또 남았네. 입증은 뭐하고 연결된다? 소송. 자, 그럼 여길 보세요. 폭리를 취한 놈 갑이 있고요. 피해자 을이 있어요. 나중에 피해자가 폭리를 당했다는 사실 알았어. 얘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판사는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냐?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폭리행위입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주장했으니까 뭐 해야 돼? 증명. 얘는 뭘 증명해야 돼? 요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돼요.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고요. 저는 궁박했고요. 저놈 대가리 속에는 폭리 의사가 있습니다. 이걸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증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제도가 문제가 되는데 추정이라는 제도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그게 존재한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추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실이 추정된다 라는 말은 증명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소송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이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증명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피해자가 이걸 증명을 했어요. 현저한 불균형. 이거를 증명을 했을 때 이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을 피해자가 했을 때 이 사실로부터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했고 폭리자에게는 폭리의사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된 경우 피해자의 궁박이 추정된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을 때 궁박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추정된다 그러면 이건 증명된 거고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좀 전에 법원은 피해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증명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봅니다. 무효 주장자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의 입증만으로 당연히 궁박 무경험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정된다 그러면 증명된 거예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따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아까 입증 책임의 개념하고 추정의 개념까지를 머릿속에 담은 겁니다.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때마다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적용 영역이 나왔네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증여에는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주기만 할 뿐 받은 게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경매에도 적용 안 됩니다. 10억짜리를 몇 번 유찰돼서 1억의 낙찰을 받았다 해서 그걸 폭리행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과 2번에는 불공정한 법률에는 적용되질 않아요. 3번을 조심하시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1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공교롭게도 부정수표 단속법에 걸려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수표가 굳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태죠. 이때 채무자가 와가지고 검찰에다가 네가 석방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잘 써주겠다. 갑은 고맙죠. 근데 을이 잘 써줄 테니까 이걸 포기해라 그랬어요. 갑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걸 포기했어요. 채권 포기했죠. 채권 포기는 다른 말로 채무 면제예요. 근데 이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결국 얘는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를 했죠.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 불공정한 법률에는 매매와 같은 계약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따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적용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게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효과가 있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죠? 예?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했을 때 우리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못 돌려받아. 근데 얘가 문제예요. 이건 둘 다 나쁜 놈이야? 요 폭리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이긴 해도 요 놈만 나쁜 놈이고 요 놈은 나쁜 놈이 아니죠. 얘는 피해자잖아.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의 경우에는 폭리자가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 이것만. 폭리자가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니까 폭리자는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예요. 근데 피해자가 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얘가 준 건 당한 거지 불법한 원인에서 준 게 아니야.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반사회 질서행위는 양당사자가 서로 못 돌려받아요.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오른쪽 동그라미에 기억. 6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폭리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거. 나머지는 이제 또 순환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첫째 의, 반사의 질서행위 일종이다. 두 번째 요건 세 가지. 세 번째 입증 책임 및 추정과 관련된 아까 문장. 네 번째로 효과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률행위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걸 다 한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65페이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